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법과 원칙이 작용하는 신뢰의 시장임을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 오늘은 어젯밤에 들어온 뉴스죠. 론스타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국제중재판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을 시청자 여러분께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취소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론스타는 왜 소송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우리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 돈을 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 1인당 얼마나 해당하는 액수인지 그리고 취소 소송을 낸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몇 년 동안의 소송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론스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한두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름인데 말이죠. 네. 이 론스타 사건, 헐값 매각 사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일단 이 사건의 전말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론스타라고 하는 국제 투자 자본입니다. 이걸 투자냐 투기냐 뭐 의견이 갈립니다만 벨기에의 모기업의 그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일종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회사가 지난 2003년에 외환은행을 1조 4천억 원 정도에 사들입니다. 그런데 몸집을 좀 키워서 차익을 남기는 게 이 펀드의 본능이니까 2006년부터 매각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사이에 매각 대상으로 떠올랐던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고 했던 곳들이 홍콩 상하이뱅크, HSBC나 국민은행 등등이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돼서 HSBC에 넘긴다라고 하던 즈음에 그때 당시에 론스타가 불렀던 금액은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훨씬 큰 돈이 될 텐데요. 당시 기준으로 6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듬해 2007년에 거의 매각 협상이 끝났고 2008년에 이제 넘어가나 했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한 가지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기 때문에 HSBC는 가격이 비싸고 지금 우리가 이걸 인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그 사이에 이걸 매각하는 과정,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HSBC가 이 인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론스타가 이게 다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탓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가격 쟁점입니다. 그래서 60억 불의 HSBC에 넘기려고 했던 이 은행을 2010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하나은행이 2012년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35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원래는 60억 불짜리가 35억 불이 되었으니 한국 정부가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거의 반값밖에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안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과세 관련 이슈입니다. 세금? 네, 세금이요. 세 번째는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벨기에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벨기에하고 한국은 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세금 내면 다른 쪽에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세청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 회사는 실질적인 벨기에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벨기에를 주소지로 택한 그러니까 명백하게 조세 회피를 위해 거기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과세한 건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에 론스타가 하나, 둘,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세계은행 안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때부터 심리가 시작이 된 거고요. 해서 10년 만에 오늘의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년 동안 국제중재판정부가 심리를 계속해 왔다. 지난 6월에 네. 이제 모든 심리를 마치고 한 2달 정도 걸려서 최종 판정이 나온 건데 말이죠. 그러면 이 론스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국제적인 투기 자본, 좀 나쁜 세력 이렇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들도 사고 파는 네. 과정에서 뭐 아마 강남에 있는 대형 건물도 기억을 하실 테고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먹튀와 거의 연관 검색어로 그렇게 사람들 인식에 남아있는 회사인데 론스타가 주장한 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동훈 장관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승인이 지연되는 과정에 네. 가장 먼저 론스타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는 이 외환은행을 가지면 안 되는 회사였다는 쟁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론스타는 금융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금융회사를 사고 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곰곰이 따져보고 검찰 수사를 해본 결과 이 회사는 산업자본에 가깝다. 즉 애초에 외환은행을 가질 수가 없는 산업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 하나은행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어간 게 오히려 잘못되었다. 론스타가 그때 당시에 해외에서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 등을 보면 예. 일본 등지에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큰 골프장 같은 것들을 경영한달지 예. 해서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성격을 생각하면 아예 이런 분쟁 자체가 시작되면 안 되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고요.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시에 그 외환 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개로 국세청은 탈세 문제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난다고 하면 매각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대주주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론스타가 아예 금융회사를 가지거나 사고 팔 수 없는 법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에 당신들 이거 팔아도 좋다라는 승인을 할 수 있었느냐. 이번에 그 중재판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승리한 겁니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재판정부는 왜 4.6%라고 하더라도 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을까? 그 액수는 왜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판결문에서 네. 그래서 이 2,300여 억 원의 이 금액 안에 그 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변호사비, 소송에 들어가는 재반 비용 이런 것들이 대략 우리 정부 기준으로 5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배상 금액 안에 양쪽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과 별개로 배상 금액만 따진 건지를 또 봐야 하고요. 만약에 그 안에 소송 비용이 들어있다라면 우리 정부에게 묻는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실비를 제외하고 배상 금액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오전에 여러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상으로 이겼다. 다만 금액적으로 좀 아쉬운 건 2020년 11월에 앞서 한동훈 장관 브리핑에도 등장을 했습니다만 네. 론스타 측이 우리가 법적인 절차 다 정리할 테니까 한국 정부가 뭐 조정안 제시했다면서요? 1조 원 주면 우리가 이거 정리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2020년에 1조 원 주면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하고 서로 상계를 해보면 아무리 손해를 크게 산정해도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결국은 민사에 가깝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 산정액을 크게 부풀려 놓고 여기에서 서로 깎으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억 원에 이르는 이 배상액이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논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소액이나마 왜 인정이 되었느냐를 따져보면 이 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 따라서 론스타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금액적인 손실을 봤다. 이 부분이 소폭은 인정이 된 거다. 대다수의 변호사들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재판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일단 매각을 지연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은 일부 있다. 그러면서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론스타의 책임도 크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승인할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 네. 다만 절차적으로 적법했지만 여기서 머뭇거리는 일부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뭐 과세 부분이랄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 건 그 사이에 탈세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인 거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불리한 압력을 작용시키진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아마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 네. 10년이나 걸렸느냐. 그렇죠. 이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사실 법리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쟁점이 아주 민감하게 갈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세계은행에서 판정부를 구성하는 그 인원이 일괄 사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구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제 변호사들의 얘기 중지를 좀 모아보면 통상 이런 사건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길어도 4, 5년 안에 결론이 나게 마련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걸 심리하는 세계은행의 그 중재판정부 자체가 다시 구성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중간에 서면을 검토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 과정이 2배 가까이 걸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주장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는 매각을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값이 하락했으니 우리가 손해를 봤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그 손해만큼의 돈을 우리한테 줘야 한다. 네.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유죄 무죄냐를 따지는 대단히 중대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조치를 취하려고 네. 했던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권리이다. 그렇죠. 그런데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일부 있다. 그런데 론스타가 그걸 자초한 책임도 있다. 이렇게 약간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과 벨기에, 론스타가 벨기에에 어쨌든 적을 둔 회사라고 네. 하니까 한국과 벨기에 투자 보장 협정이 발효된 2011년 3월 이전의 정부 조치와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 관할이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그리고 조세 청구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과세 처분에 투자 보장 협정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가 없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게 대단히 우리 정부로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선방했다는 게 네. 일반론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고요. 그래서 장관 브리핑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 그 취소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 게 아마 실질적으로 소외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이게 대다수 그 법률가들의 일반론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 ISD라고 하는 제도,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조정 해결 제도, 이게 제 기억에는 2011년에 한미 FTA 추가 협상할 때 네. 상당한 쟁점이 됐던 그렇죠. 부분인데 사실은 론스타가 이 ISD 제도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 첫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한 10건 정도 네. 관련해서 지금 걸려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엘리엣 사건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때문에 부당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그렇죠. 때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니까 제도의 취지 자체가 투자자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96% 이상 한국 정부가 유리하게 판정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법리 과정이나 정책적인 선택에서 뭐 빈틈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작은 과실 이외에는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2,300억 원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대요. 이런 소송에서 이런 배상 판정이 나왔다고 해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어줄 수는 없다. 아마 취소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건데 이 ISD 제도를 보면은 론스타는 자기들은 정상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그들은 또 이것이 글로벌 질서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자칫하면은 한눈을 판다면 저 돈 엄청난 액수의 돈을 대한민국 민간 기업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정부가 그들에 의해서 이 소송 제도에 의해서 그냥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실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국제 변호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그 제소가 이뤄지고 분쟁이 시작된 그 즈음에 애초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느냐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그쪽이 법리를 어떻게 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애초에 당신들은 이걸 사거나 팔 수 있는 금융자본의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었다라고 다퉜다면 각하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법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변론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내민 계약서에 아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인을 해줬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판정 나오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좀 있어야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당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수하는 과정,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다시 파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인허가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지금이라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간에 사법 처리가 있었고 사실상 관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의로 혹은 과실로 그런 불법 행위가 있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은행이라는 거인이 하나은행이라는 당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금융회사의 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 노조 간의 다툼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과정의 투명성이랄지 해외 펀드를 상대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거고 사실상 단심제라는 걸 우리 정부가 모르지 않고 뭐 율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는 오늘 브리핑의 의미는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최근에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상대로 나왔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아마 예전에 이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수사팀에 있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도 그 수사팀 막내로 들어가 있었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수사팀에 그렇습니다. 박영수 아까 전 특검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중수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금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었으니까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그리고 법률 정책을 그 결정할 수 있는 주요 포스트에 당시 관계자들이 다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현 윤석열 정부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왔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야기는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다시 수사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산업자본으로 당시 인수할 수 없는 자격이 있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 분명히 불법 승인이라고 감사원이 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래저래 관여하셨던 분들이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내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위원회를 다 지금 맡고 계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특히 감사원이 금감위가 불법 승인했다라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수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 시효 문제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고요. 2013년에 한국은행이 소유하던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최종 매각한 시점을 최종 종결일로 두면 좀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 누군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각을 용인한 것은 당시 노무현 정부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증거법상의 법적 무죄인 것하고 그리고 그게 적절했느냐하고 문제하고는 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게 되면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무죄인 것하고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정리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증거로서 네. 사법 처리가 가능한 아주 명백한 고의와 그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했어야 할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허점이 없었느냐 리뷰해보겠다는 얘기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세계은행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해서 세계은행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이게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진 않겠습니다. 네.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10건의 이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말이죠.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출신이죠. 고문이었다. 사실 김앤장이 그 당시에 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이 어떻게 이런 투자자라고는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대리할 수 있느냐. 당시 뭐 김앤장은 로펌은 의뢰하는 사람들의 소송을 다 맡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좀 대응했던 것 같은데. 사실 대형 로펌들이 네.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그 윤리적인 논란에 휩싸인 적은 있죠. 뭐 가습기 살균제 네.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건도 그래서 이후에도 굉장히 쟁점이 됐고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대형 로펌을 왔다가 다시 공직으로 가는 과정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또 그 다음에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아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라고 하는 그 의향서 이때 또 이창용 총재가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중재판정부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에 국민에게 최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법무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좀 보고 나서 더 얘기할 게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